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서 옳은 것은 무조건 이제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포인트, 거래계약서 내용 관련해서 뭐 조건계약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자, 거래 금액, 자, 권리 이전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 그리고 시험에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이 거래계약서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는요, 개공이 교부를 하게 된다. 작성은 소공도 할 수 있지만 교부 보조는 개공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 논의 대상. 두 번째 논의 포인트. 자, 표준 서식이라고 하는 거. 자,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 자, 일단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서 자, 소공 얘기를 항상 이슈를 삼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보존 얘기까지 해서 일단 1번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개공도 서명 또는 날인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뒤쪽에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할 거에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 해서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서 이런 얘기할 때 서명 또는 날인, 기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게 될 테고, 4번이 답인가요?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을 때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이 얘기 아니면 이제 공동 중개일 때 중개업자 모두가 개공 모두가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들이 이슈. 답은 4번 뽑아냈었고요. 5번 질문. 자,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 모르죠.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런 내용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행정처분은 중간에 튀어나오게 되면 기억나면 좋겠지만 아니면 대충 유보해놓고 나머지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것. 답은 4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지금 중개보수의 한도, 거래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주택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테고, 복합 건물에 있어서 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 되게 되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자,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달랐을 때 중개 보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 소재지 해서 이건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록증, 자격증, 원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보수 요율표 등을 자,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객 입장에서 중개사무소에 가면 중개보수 요율표가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중개보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자, 요걸 지금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 둘 이상,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분양권액이 계중푸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 거래 가액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그 다음 주제라서 확인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일단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공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자, 2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의 범주라고 해서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해서 매수 신청은 입찰표의 작성 제출하고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고 3개 있었죠.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옳은 표현. 자, 폐업 신고를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돼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휴업 신고를 할 때는 한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비교해서 폐업 신고,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는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없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인 직접 다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차순위 매수 신고 요건, 그 사람의 신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지금 이 사람이 1등 먹게 되면 매각대금 지급 납부 기한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 기일 아니고 기한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자, 등기 촉탁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경매라고 하는 개념 갔을 때 자,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돼서 다시 한번 민법 얘기. 자, 지금 2년에 한 번 꼴로 나오고 있는 게 등기가 필요한 경우 186조와 관련되는 것이 있겠고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등기 필요한 경우 자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또는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취득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지역권과 같은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응해서 등기 불필요한 경우 지금 경매 얘기하다 얘기로 왔는데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판결 이걸 이름하여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시효취득은 자 등기가 불필요하다. 등기할 수도 없던 사안이었었고요. 해서 여기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1번 부동산의 매각,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뭐 특별히 문제가 되겠고, 자 요거죠. 자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기일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한까지. 그다음 매수 신고가 있으면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자 매수인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알 수 없겠고요. 가장 쉬운 주제 그냥 다 뽑는 거.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사람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 얘기는 약 2년에 한 문제씩 무조건 답을 구성하는 주제이고 아주 장난질의 극치입니다. 매번 얘를 가지고 중간답.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3번처럼 이상한 지문을 1개, 2개, 3개, 4개 깔아주는 경우도 있었어. 작년에 4개인가 이상가 나와. 근데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은 차순위 매수 신고. 그냥 아예 선입관 가져가셔야 돼. 그 외에 자 법원에서 이렇게 자 경매 입찰한 사안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누가 제3자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항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항고를 하고자 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해서 우리가 매수 신청 보증이라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래 갈 테고 여기서는 이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리고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한다 해서 금전을 공탁한다 하면 틀린 변단입니다. 그래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을 하게 된다. 그 외에 여기서 나오는 주제 아까 논의했다시피 매각 대금 완납하게 되면 그 사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것. 등기 자 신청하지 않고 촉탁을 해주는 사안이 됩니다. 등기 촉탁을 해주는 사안이 될 텐데 등기 촉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각 대금 납부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을 한다 해서 답은 4번. 자,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자, 협회와 공제사업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지부, 지회 얘기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지부라고 하는 것은 시, 도 단위에 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될 테고, 지회라는 것을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 시군 군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요거 지부는 시, 도 단위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다음번 협회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협회 자 공제라고 하는 거 모두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다라고 할 거. 세 번째,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 자주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게 된다. 지난번 문제에서 더러웠던 것이 협회 수입액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서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다 니은번 기억번 틀렸었고요. 니은, 티귿, 리을에서 세 개를 옳게 구성을 하게 된다. 뭐 협회 관련해서 작년에는 거 나왔었죠. 3612 다시 기억하셔야 돼. 612가 나왔었지. 그래서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300명 이상, 창립총회 총 600명 이상,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20명 이상에서 3612. 두 번째 단계가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이슈가 설립 등기해야지 협회는 성립되게 된다. 이 정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관련해서 자 국토부 장관의 명령 이런 거 있었죠.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 명령이라고 해서 협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변보손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답은 5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 등 제일 쉬운 문제가 될 텐데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분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오른편.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소공 자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둘 이래 갔었죠.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관보에 통지할 사안이 공고할 사안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통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다음은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중개보증 기본적으로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국토부 장관 등, 자, 득템머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뽑아냈고, 자, 이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다 대부분 이제 면제 사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중개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어떻다?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그런 것을 갖고 보통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원칙에 관한 부분과 예에 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해서 연수교육,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 500 이하의 과태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 구질구질한 거 몇 가지 정리를 해봐야 되죠. 첫 번째 이슈. 자,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 거,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개개증증이라고 이렇게 갔었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그밖에 중무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을 때 이게 포상금의 지급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의 지급이라고 결정일로부터 얼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보조. 국고에서 얼마? 국고에서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머지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실질로 포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자가 될 테고 공동신고에서는 반반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고 공소 제기나 또는 이제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특히 이제 문제 풀어가다가 헷갈리는 게 공소 무죄 판결이 있어 당연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1번 질문 자 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요 원래 28회 때 관련한 질문이 한번 구성이 됐었고 빡센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자 2번 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 이걸 갖고 시도지사가 장난쳤었고요. 또는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장난칩니다. 되게 밋밋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파트. 자 건당 50만 원이고요. 1월 이내 포상금 지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계증증, 그 다음에 1개월 내 지급,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국고에서 100분의 50 보조,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 감독 등,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조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 기준 3개월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자, 인장 등록, 자, 전속 중개계약 운운하는 것들, 그 다음에 3인 전 확확해서, 자, 확인 설명 관련해서 작성 교부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자,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이슈, 서명 및 날인이라는 보존, 이런 것들, 교부, 이런 것들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3인 전 확확 거거통, 이런 것들이 소위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6개월짜리 6등 과공에서 결격사유자, 등록 결격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다시 과태료, 주의하실 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 3진 아웃제 걸리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테고, 다시 과태료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마지막이 거짓 공개 허위 매물 사건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건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 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죠. 바로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 이게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1번은 이제 옳게 됐고, 자, 6월을 초과할 수, 자, 잠깐만 틀린 거구나. 자, 1번 옳은 표현. 2번 업무 정지 처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이 경과될 때는 제적기간 도과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해서 4번은 잘 모르겠고요.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누가? 바로 교보시 도지사가 해서 중개사무소 소호제지 틀렸죠? 교보시 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행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 해서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체제처분 휴가의 승계 등에서, 이게 답을 외워야 돼.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승계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승계된다 먼저 찾아봐야 돼. 승계된다 하나밖에 없. 승계된다 있구나. 그러면 이제 처분일로부터 1년간 1번 틀렸고, 처분일로부터 7개월 된다. 이건 이제 옳게 구성이 된 거고, 1년 경과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요. 3년 경과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년 이내일 때만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4년 됐으니까 이거 3년 초과니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1년 이내일 때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루틴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처분일로부터 1년간. 두 번째,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1년 이내일 때.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3년 이내일 때. 그리고 마지막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뭐라고 사례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져. 뒤쪽을 보시면은 잡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은 그대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과태료 부과할 때, 자,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해서 1번 공제 업무 500 이하가 되는 거죠. 3번 공제 500 이하, 거래 정보망 500 이하, 협회 임원 500 이하. 이게 다 뭐야? 바로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는 과태료 500 이하. 나머지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내는 게 뻔해. 500하고 100을 구분하거나 또는 부가권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내는 게 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권자,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공제라고 하는 거, 거래정보사업자 또는 자 지금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런 게 이제 국토부 장관 다 500 이하가 될 테고, 시도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 나머지 자격증 미반납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부당한 표시권과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 등 이런 부분은 500 이하, 나머지는 다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뭐 과태료도 거의 100% 한 문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3년 3천을 찾아보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3년 3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체 시단 해서 방제인가요? 해서 단체 나와 있죠? 단체 나와 있습니다. 3년 3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뭐 1년 1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많이 이제 구성되는 게 이중 등록, 이중 수속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이제 자꾸 나오죠. 왜 이게 자꾸 장난을 치냐면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여 요 얘기하고 우리가 개개 직상 증투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런 표현 나오기 때문에 3년 3천하고 헷갈려서 매번 함정 파주는 게 바로 이중 등록 얘는 1년 1천에서 자 그래서 1년 1천이 해당하는 자니까 기억니은 이것이 1년 1천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3년 3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체라고 하는 거 이게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보니까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거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거의 문제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삼진아웃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러니까 개설 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먼저 찾아봐야 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걔를 보통 틀리게 구성을 하고 걔를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디 있어? 1회 업무정지, 2회 가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럼 업무정지가 1년 사이에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답을 외우셔야 돼. 사회 거의결해서 결격 사유자 겁나 복잡시려.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서는 안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문제 반 이상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만약에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되면 그건 6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할 때는 무조건 삼진아웃제. 자 중간에 과태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자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문제는 무조건 업무정지 사유로 휴부를 보셔야 돼. 나머지 하나하나 외워서 이거 시간 없어. 시간도 없고 시험보다 맹해져 갖고 죽어. 이렇게 유치한 것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업무정지 내용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문제 한 3분의 2 정도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럼 이제 앞으로 낼 게 뭐가 되겠어요? 자, 업무정지하고 세 번째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세 번째 다시 과태료.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미리 선입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뜨게 되면 뭐 사회거의결 이거 처음 외워봤자 시험장 가시게 되면 멘붕이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를 뭘로 답을 뽑는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걸 무조건 갖고 답을 뽑게 돼 있다. 해서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닌 걸 고르시면 세 번째가 업무정지가 아닌 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뽑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 거의 문제 3분의 2 또는 50% 이상 70% 정도 사이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사망하고 이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맞출지 몰라도 나머지 전체가 다 그림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몰빵하셔야 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1년 사이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그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자, 하나, 둘, 셋, 세 개 외우고 가십시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슈.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어떻다? 토지 취득 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 취득 허가 요하지 않는다. 딱 세 개가 거의 이슈예요.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보면은 제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올해까지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대해서 단독 제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단독 제출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유형이 되게 된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안이 있게 되면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또 하나의 축이 허가구역, 국토부동산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을 얻어다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어떻다? 취득 신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기본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죠? 계약에 따라 취득했을 때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재에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군문 야생 등에 걸리게 되면 토지 취득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질구질하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갑시다. 계약에 의한 취득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슈가 될 만한 것이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 상속, 법인 합병 뭐 이런 것들, 경매 이런 걸로 취득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변경됐을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결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걸 받아냈으면 토지 취득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 한 6년, 5년에 한 번씩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범주 전부가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딱 3개 준비하고 들어. 나머지 외웠어. 지금까지 외운 걸 갖고 시험을 치는 건 별개 문제로 최소한 3개는 외우고 답을 뽑을 때 보통 이제 틀린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끝머리 봐야 돼. 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에 해당한다. 6개월 내 신고한다. 쟁점 안 되고. 자, 계속 보유 관한 신고 6개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몇 번? 5번. 해서 여기서는 1번하고 5번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2번. 이게 주된 이슈야. 뭐 6개월, 60일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을 뽑을 만한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면 답이 점점 더 거의 선명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말고는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는 것들을 다 맞춰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추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시간 세이브를 해야 돼.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서 자, 입주권 얘기 계속 이슈가 됐죠. 그래서 입주권 관련해서 첫 번째 건축라고 하는 거 있었죠.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자, 그 다음에 실부, 실제 거래가격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전 토지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입주권 매매에서 주요 이슈, 3가지가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자 입주권일 때 건축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 틀리게 구성이 됐죠. 읽어볼 것도 없어. 건축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거래 금액만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오른편. 종전 토지란 분양권 매매 아니죠.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일 뒤쪽에 어려운 게 바로 분양권 매매에 관한, 자, 입주권 매매에 관한 것이 법조문이 많이 있고요. 맨날 이 분양권 매매하고 입주권 매매를 헷갈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적도록 한다 해서 이건 이제 니은, 디귿 두 가지가 오른편이 될 테고, 자, 다시 니은, 니을인가요? 그래서 이걸 옳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급의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전용 면적을 적도록 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자, 건축 실부, 총부, 건축 실부 얘기, 종전 토지 얘기, 입주권 매매에서만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입주권 매매가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제일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때는 앞쪽에 뭐 지분을 적고 이런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용도를 표기하고 다 부차등 얘기고 제일 뒤쪽에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짧아서 간간히 구성되는 지문 비교해서 그리고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라고 하는 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다음날 거의 대부분이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환지처분에서 취득한다 본다라고 하는 거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대신 이제 취득한다에 대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게 있을 테고요. 행정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다음날 시리즈 이렇게 갑니다. 해서 하여튼 기억법 맞고요. 경매, 그다음에 수용 등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수용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요? 굳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실력이 없다. 무슨 얘기야?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일반적으로 자 토지거래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해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이거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자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효라고 한다면 자 계약금 등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어떻다? 계약금 등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효라고 한다면 일단 채무가 발생할 테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바로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이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 등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걸 외울 때를 무식하게 외웠었잖아.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었고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이게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외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무효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위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적용할 실력이 없다라고요. 하나만 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 녹지 100이면 1천 이하 이건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면은 2년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 의무기간 현상 보조 목적 5년이고 나머지 다 몇 년? 2년 동안.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 이행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존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끝까지 어떻다? 받아내게 된다. 징수 가지고 쟁점에서 리을번을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가지고 공부했던 거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자, 비교해서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처분 의무 해태했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볼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건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지자체, 지가 직접 어떻다? 제출한다.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중요치 않아. 자,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출제 포인트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키워드가 되게 된다. 두 번째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두 가지가 주요 이슈. 제출할 때 자, 첫 번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걸 맨날 틀리게 뽑을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서 자, 다시 제출은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공동 제출하면 틀렸고요. 단독 제출.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중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시 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 키워드가 그 중에 하나가 어디다 제출하느냐. 중개 사무소 소재지에다 제출하느냐, 부동산 등 소재지에 제출. 부동산 등 소재지에 제출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공동 신고와 공동 제출은 별개의 개념이다.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것과 자, 제출은 굳이 어떻다? 단독 제출.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1번은 큰 쟁점 안 되고요. 제출해야 된다. 뭐야? 부동산 등 소재지. 옳은 표현. 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도 중요 이슈.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틀렸다고. 공동 제출이 아니라고. 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는 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때 꼭 둘이 갈 필요는 없다. 법에서는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다? 단독 제출. 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뭐라고? 공동 제출. 이렇게 장난친다고 해서 두 가지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원칙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장난을 치거나, 두 번째 공동 신고하고 공동 제출은 별개의 문제다 해서 단독 제출.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개공이 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매 중개해서 토지 매매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할 때 그 개공 등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공동 제출과 공동 신고는 다르다고요. 자, 신고 의무자는 공동 신고가 되겠지만 제출은 공동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 어떻게 한다? 단독 제출로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아예 외울 때 뭐라고요? 단독 제출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제출 관련해서는 자, 단독 제출하고 부동산 등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읽잖아요. 뒤집니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나오게 되면 삼지 나오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게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셔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문제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검인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바로 제출, 단독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가 이 두 개가 출제 이슈야. 그냥 읽으면 안 돼.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 제가 문제를 내놓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제 뒤죽박죽이라고. 그래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올 최소한 뭐 문제 여러 가지 보셨지만 제출 얘기는 무조건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임법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확정한 경우 자, 을은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세 가지 이슈 기억합니다. 먼저 자, 부동산 거래계약서 전자계약 하게 되면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가 어떻다? 그대로 부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된다 해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작년 문제 쟁점이기도 했는데 개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게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다?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가 자,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욕심 부리면 법인 안사단은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 안사단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저기랑 가잖아. 등기법에 가면 법인 안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법인 안사단의 등기 신청은 자, 대표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안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청이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1번 틀렸었고요. 2번 질문.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확정했을 때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갈 테고요. 3번 임차인 이익은 차임 연체됐을 때 갑은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그래서 이게 토지 임대차에서 2기분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그러나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안 내더라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우선하죠. 자, 무조건 답 4번. 이제 답 정리되어 있잖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저표에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확정일자 부여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당권 날짜가 똑같으면 바로 저당권이 어떻다? 우선하게 된다. 이유는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확정일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모두 갖추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하기 때문에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일 때 동호수까지 기재할까?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테고요. 답은 4번 해서 요즘에 한참 이슈 삼고 있는 게 저당권하고 자 동일한 날짜다. 그럼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임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계약갱신요건 10년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판례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요건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이 전차인이라고 돼 있을 때,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동의 얻어서 병과 전차인이 된다. 그럼 이제 병 적법한 전차인은 직접적으로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갱신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 일에 얻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될 것인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하고 건물의 인도가 있게 되면은 다음날 0시부터 제3제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차인의 건물 인도 사업자, 임차인이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대항력까지만 발생을 한 거죠. 자, 확정일자 아직 없네요.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자, 대항요건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다른 얘기죠. 대항요건에서 추가적으로 확정 일자가 있어야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 대항요건은요. 인도와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주임법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의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3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할 거여서 답은 4번.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명의신탁 얘기 나와 있나요? 그래서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을 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이제 계약 명의신탁 자 매도인 병한테 샀네요. 그러면 이제 공식 가봐야 되죠. 알품의 모경수 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으면 그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자 몰랐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든가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 그러나 전나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해서 일단 디귿번 나가리 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디귿번 일단 나가리 시켜놓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돼. 기억번, 약정은 무효이다. 무조건 옳은 거지. 그래서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 쇼부를 치는 거야. 자, 니은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 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수탁자가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쓱 봐가지고 자 있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일단은 무효 오른편, 유효 틀린 편. 일단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읽어봐봤자 머리만 뒤죽박죽 돼. 약정은 무조건 어디가 됐든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난이도 올리면 그런 거 가잖아.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게 되면요. 자 알품의 모경수, 알품의 모경수 이런 공식에 따라서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자 신탁자가 자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정이 유효가 되면은 신탁자가 다 소유권을 갖게 되겠지만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신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꼼꼼히 새겨가지고 외워가지고 어떻게 시험장 가서 풀어가지고 웃기고 자빠져 있어요. 이때까지 오지도 못해 지쳐가지고 그냥 딱딱딱 끊어서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력 발휘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쓱쓱쓱 무식하게 가셔야 돼요. 일단 유효무효로 벌써 반 커버해야 되고 뒤만 보는 거야.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말 자체가 절대 안 된다고. 어떤 경우도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자, 주어 심경 들어가야 되죠. 주어 심경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할 거. 해서 얘는 뭐야?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주어 심경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모르겠고 3번. 자, 요거 틀렸구나. 그래서 자, 지금 경매에서 주어 심경, 경매에서도 농취증이 필요한데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만 농취증을 발급하자 제출하면 된다. 해서 답은 3번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별 주말 체험 용로 1천 전체 세대원 전부 면적 1천 미만 등 해서 요 문제 답은 3번. 여기까지 우선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